3과목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하는 영상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암기할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다음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공부하기 전에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만큼을 다 할 거거든요, 오늘. 한번 보죠.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인데 우리가 앞에서 개념물이라는 걸 배웠죠. 개념, 논리, 물리인데 개념은 보통 우리가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논리가 우리가 봤던 정규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 데이터 모델링하는 그 개념이고, 요 물리는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짧게 보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내용은 많지만 실제 책에 있는 내용은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제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좀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잘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 분석 나와 있어요. 자, 시스템 자원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와 있는데, 시스템 자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운용할 때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책에는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하드웨어는 성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OS랑 DBMS 요 버전에 따라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는 건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배워야 하는 부분인데, 주고받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데이터 양식이 서로 달라지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소도 5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화는 백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 시 복구를 위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뭐 그런 것들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잠시 후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할 텐데, 자,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들을,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확장도 가능해지고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와 암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접근 제어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킹보다는 사용자 오남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한다는 느낌으로 접근 제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는 접근을 했을 때 사용되는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또는 해커가 데이터를 유출하더라도 유출된 걸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전체를 다 외운다기보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에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겠네 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저장 레코드 형식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레코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레코드 형식이라는 게 레코드가 켜켜이 쌓이면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 형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테이블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반 유형 테이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거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테이블이에요. 네, 데이터 테이블과 통합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 원래 있는데 그 옆에 인덱스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에 달라붙으니까 원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단일 생성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여기는 비클러스터, 클러스터가 이제 묶음 뭐 이런 느낌인데 안 묶인 인덱스란 뜻이죠. 그래서 인덱스 기반의 테이블인데 데이터 테이블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생성이 가능하다. 인덱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회원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은 인덱스가 이름에 대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역에 대한 인덱스가 있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검색할 때는 지역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고 이름을 검색할 때는 이름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그 원본 데이터랑 합쳐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수평과 수직 분할 테이블이 있습니다. 수평 분할 테이블은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데이터가 뭐 이렇게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은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은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연도별 매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자별로 매출이 쭉 있는데 2024년, 2025년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25년이니까 24년 데이터는 이제 거의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25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반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23년도 이게 관연도 데이터는 이제 별도로 분리를 하고 당장은 25년도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산하면 쓸데없이 기존 데이터를 계속 불러올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수평 분할 테이블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수직 분할은 빈도가 적은 컬럼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성적표인데 성적이 뭐 과목별로 쭉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이 뭐 쭉 다 있는데 한 12과목 정도가 있는데 나는 수학 점수만 필요해요. 그러면 뭐 국어, 사회 이런 점수들은 다 이 분리를 해서 아예 조회도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수직은 컬럼, 그 다음에 수평은 이제 분할 데이터 키 기준으로 분산 저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테이블하고 임시 테이블은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외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있는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 테이블은 어떤 처리를 위해서 임시로 생성을 하는 테이블을 얘기하겠죠. 뭐 그런 개념의 여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반하고 외부 임시를 제외하면은 인덱스 아니면 분할 이렇게 두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또 내려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컬럼 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 모델링에서 생성한 그 컬럼을 그대로 이식할 건지 아니면은 좀 순서를 조정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절을 좀 해주면 좋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순서를 조정하는 건데 자, 널이 없고 고정 길이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고 빈칸도 없고 딱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와주면 좋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하고 길이를 지정할 때는 예상되는 최대 길이로 그리고 정밀도도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문자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우리가 세 글자지만 네 글자 이름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으니까 뭐 20글자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넣어야지 크게 무리가 없겠다.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문자열이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해당 문자열의 품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라고 하면 메일 주소는 뭐가 있을까요? 그 골뱅이가 들어가고 그 뒤쪽에 이제 호스트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뭐 네이버.com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영어로 네이버.com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적을 때 골뱅이하고 한글로 네이버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메일 주소인데 서로 비교를 해서 이건 동일한데 형식이 다른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그 정합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개념도 체크를 해서 이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이 데이터 타입 변환 비교. 자, 숫자랑 문자열 간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코드가 이제 숫자로 쓰이면은 뭐 0102 뭐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숫자로 생각을 했지만 저장을 할 때 물리적으로 체크를 할 때는 0이 붙어야 되니까 앞에 문자로 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정도.
내가 부연 설명을 했는데 부연 설명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컬럼을 변환할 때 물리적으로 순서 조정, 데이터 타입, 문자열의 여러 가지 비교,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변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 단어 그대로죠. 테이블이 저장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니까 정확한 데이터 용량 예측을 통해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지정할 때 항상 무한대로 지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공간에 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통해서 이 적절한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지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병목 현상 최소화, 뭐 적합한 저장 옵션 이런 거 써 있는 거는 데이터가 한 곳에 몰리지 않게끔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들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나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그나마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부터 나와요. 자, 일단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장소, 형식, 뭐 시스템,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클러스터링이라고 개념이 있어요. 클러스터링 앞에서 잠깐 봤는데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로.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동일한 블록에 저장을 하는 요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묶어서 저장을 한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성능이라든지 공간에 이점이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클러스터링은 단일과 다중이 있는데 처리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단일, 그 다음에 조인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전체를 계속 탐색하는 전체 조회 같은 거죠. 그런 게 높은 경우에는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파티셔닝 된 테이블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티셔닝이 왜 불가능하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죠. 논리적으로 일부러 분할을 해둔 거기 때문에 굳이 다시 묶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셔닝이 이제 있는데 파티셔닝은 당연히 성능이라든지 가용성이라든지 독립적인 그리고 백업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이점이 있어서 한다. 결국엔 분할을 한다는 뜻인데 왜 분할을 하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리고 아래쪽에 그 분할하는 방식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범위는 컬럼 값을 기준으로, 해시 분할은 해시 함수에 따라, 조합은 범위로 분할한 다음에 해시 분할로 다시 하는 형태고요. 목록은 분할할 목록을 관리자가 직접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분할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토리지 기술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의 이 3가지 중에서는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지, 대용량 저장을 위해서 저장 장치와 뭐 서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클러스터링, 파티셔닝 이것도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합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건데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대용량 저장을 위해서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써 있어서 스토리지는 이제 저장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3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DAS라고 DAS라고 보통 읽거든요. 이 D가 다이렉트예요.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라요.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저렴하고요. 뭐 별도의 기술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확장성이 부족하고요.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유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DAS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NAS는 여기 N이죠.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건데 당연히 네트워크를 연결하니까 확장성이 우수해지고요. 당연히 공유 가능합니다. 네트워크잖아요. 대신에 성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명이 또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할 요소가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NAS를 뒤집은 거예요. SAN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DAS의 특징과 NAS의 특징의 좋은 점을 합친 겁니다. 확장성, 유연성, 가용성 이런 것들 다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수다. 이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장 성능이 좋고 기술이 좋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가 이제 스토리지. 요게 좀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작성 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무결성 정도 하고 요 투명성 이렇게 2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죠. 일단 무결성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결성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규칙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도메인 무결성은 정의된 도메인 범위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성별이면 남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개체 무결성은 중복값이나 이 널 이런 것들에 제약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개체 무결성이고요. 참조 무결성은 기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래 키는 그 값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번까지밖에 없는데 13번 회원이 뭔가를 빌린다는 느낌으로 값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조할 때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강화도 할 수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에서 트리거에서 제약 조건에서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보장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강화의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트랜잭션,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죠? 중요하게 트랜잭션이라는 거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CRUD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CRUD는 책에 나와 있죠. 뭐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의 앞글자를 이렇게 딴 건데 어쨌든 이 CRUD 작업을 각각의 프로세스와 테이블이 얼만큼 빈번하게 이 적용을 하느냐 요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작성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요 트랜잭션이 집중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산하거나 구조를 짤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아래쪽에 또 인덱스 설계라고 해서 인덱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책엔 또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인덱스는 트리 기반의 비트맵, 함수 기반 도메인 형태의 인덱스가 있다 정도 개념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 설계 절차도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순서다 정도, 뭐 딱히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로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정도만 보고 일단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또 있다고 했죠. 자, 일단 분산 데이터베이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처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용자는 이게 분산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대용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모여 있고 이제 통합을 한 거기 때문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좋은데 관리하거나 비용하는 이런 것들이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많이 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전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만들고 여러 지역에서 접근을 하는 형식. 이렇게 크게 만들고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성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복제를 해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동기화 같은 개념이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지역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부분이겠죠. 통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전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하나로 논리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투명성이라는 겁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표현이 굉장히 조금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길어지고 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명성을 이해를 하려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세요. 몰라도 된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요거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분할 투명성은 얘가 지금 분할된 건데 데이터베이스가 그 분할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몰라도 된다는 거지. 분할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요소에 있는 걸 쓰는 건지 얘가 알아서 해주니까 나는 몰라도 된다. 요게 분할 투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투명성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치 투명성. 그 다음에 중복은 똑같겠죠. 중복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몰라도 된다, 알아서 해준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를 발생하면은 그거를 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회복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병행 투명성은 일관성을 유지한다. 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남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 데이터가 그럼 오염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가 알아서 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분산 데이터베이스다 하고, 이런 특성을 투명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영어도 나와요, 문제로.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 해서 이제 중복되지 않게끔 분산 배치한다 써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중복이 되면 웬만하면 안 좋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세부 그 항목이 나와요. 분할과 할당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분할하는 건 말 그대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나눌 때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뭔가 이렇게 기준을 잡는 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할당은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중복 할당이 있고 중복 할당이 있습니다. 비중복은 말 그대로 각각의 테이블들이 서로의 노드에만 존재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증가되고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보완한 게 중복 할당이에요. 전체 또는 부분을 중복해서 이제 할당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용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조금 더 나아간 그 이론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의 개념이 있다 정도 하고, 그리고 책에 보안 설계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보안 설계에 되어 있는 부분은 3과목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출제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적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5과목에서 같이 보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뺄게요. 5과목에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섹션 5과목에서 별도로 설명을 하고요. 3과목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자 요거까지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요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챕터. 자, 객체를 테이블로 이제 변화를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정규화라든지 그런 걸 설명하면서 보통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쪼개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 논리 모델은 테이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제로 쪼개봐야지 쪼개진 게 눈에 띄니까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테이블을 구성한다. 논리, 물리 모델의 각 대응되는 요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개념이 서로 대응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자체 구조를 개체 타입과 대응되는 거다라고, 그 다음에 개체 하나가 행 하나와 같다, 그 다음에 속성과 열이 같은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대응되는 부분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로. 그리고 이제 어떤 테이블에 하위 테이블이 있고 뭐 그렇게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테이블을 기준으로 서로 변화를 하거나 합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슈퍼 타입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건 서브 타입의 속성, 관계 이런 게 적을 경우에 슈퍼 타입에다가 서브를 갖다 붙여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타입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건 서브 타입의 속성 관계가 많을 경우예요. 그래서 이 서브 타입에다가 이제 각각 슈퍼 타입의 그 개체 요소들을 하나씩 갖다 붙여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요게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요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면 요게 슈퍼예요. 그래서 이 서브 타입 기준으로 변화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요소가 각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서브 타입 기준 변환이에요. 그리고 개별 타입 기준 변환은 전체 및 독립 처리가 작거나 구조가 엄청 거대한 경우에는 이렇게 합치기가 어려운 수준의 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하나 따로따로 별개로 관리를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칠만 하면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크면 따로 저기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관계 변환, 관계에 맞춰서 기본 키랑 외계 키를 추가해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럼 변환하고 데이터 표준 적용은 관리 목적 컬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를 하고요. 데이터 타입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물리 요소에 맞게. 그 다음에 명명 규칙, 우리가 논리 모델링에서 사용하던 그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한글로 논리 모델을 쭉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제 영작을 해서 바꿀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맞다. 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 나오는 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반정규화를 보겠습니다. 자, 반정규화라는 건 정규화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정규화가 이미 된 애들을, 정규화가 안 된 애들 말고요. 정규화가 이미 된 애들을 다시 중복을 시키거나 뭐 통합 분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가 중요한데 운영의 이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관리가 좋게끔 하려면은 정규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규화가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쓰기는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반정규화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옷 정리를 한다고 해도 옷을 막 양말은 양말대로, 뭐 속옷은 속옷대로, 상의는 상의대로 이렇게 쭉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는 되는데 실제로 이 옷을 꺼내 입으려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벌 한 벌 세트로 맞춰 갖고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건 좀 불편하네 해서 이걸 바꾸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를 하거나 테이블을 조합, 분할, 제거, 그 다음에 컬럼을 중복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정도도 간단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는 특정 범위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중복시켜서 이제 좀 미러 사이트처럼 양쪽에서 이게 균등하게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부담이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이블 조합은 일단은 힘들게 쪼개놨는데 그 쪼갠 그 두 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붙여놓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분할은 특정 컬럼 로우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데이터가 예를 들어 한 100개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한 20개 데이터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수평 분할, 수직 분할 해가지고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성능에는 좋겠죠. 그 얘기하는 거고, 제거는 당연히 사용 안 되는 테이블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거고, 컬럼을 중복한다. 요거는 특정 컬럼에 의해서 접근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경우인데 이건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정규화가 이 정도 개념이 있다까지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반정규화 안에서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하면 뭐 파티셔닝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 데이터 전환인데, 이것도 아래쪽에 미리 얘기할게요. 정합성 검증 안 나오거나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안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굳이 여기를 좀 더 뭐 들춰보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위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ET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전환이라는 개념인데 데이터를 이관한다고도 표현을 해요. 데이터 이행이라고도 표현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관은 옮기겠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저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과정, 요거를 ETL이라고 합니다. 원천 시스템, 원래 있던 시스템 이사 갈 집으로 가려면 원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짐을 빼요. 추출, 요게 E예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변환합니다. 그 목표하는 시스템에 맞게끔 그게 T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재를 하는 거예요. 로드, 로딩. 이렇게 해서 ETL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이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표준화, 안정성, 효율성 확보해야 되고요. 우선순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버리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 전환 프로세스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암기하지 않아도 이 순서겠거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획 먼저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환할 건지 설계를 하고요. 데이터 전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일반적입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거 언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겠어요. 그대로 이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변환을 하거나. 자, 그거를 개발해요. 그리고 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데이터 전환을 시작하는 거죠. 계획, 설계, 개발, 테스트, 전환,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3과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책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금 빨리 고민을 끝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